안녕하세요. 김영춘TV 10월 순서를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대장동 스캔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순서 갖겠습니다. 김영춘TV 세상 읽기가 이 주제를 피해간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선출이 되면서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과 또 언론, 국민 전체 사이에서 이 대장동 스캔들이 더 뜨거운 감자로 국민적 화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사업 자체를 다른 사업들과 상대적인 비교를 좀 해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겠다 싶어서 오늘은 이 대장동 사업과 부산의 떠들썩했던 LCT 사업, 그리고 약간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만은 서울의 잠실 롯데 월드타워 사업,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이 어떤 성격의 사업이고 또 그로 인해서 생긴 문제들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이런 점들을 곰곰이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세상 읽기는 저 혼자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이 주제가 워낙 중요한 일이니만큼 특별 게스트 한번 모셨습니다. 송성준 전 지국장님, SBS 부산 지국장으로 오래 근무하셨고 안식 휴가 중이시네요, 그죠? 송 지국장님 부산에서 계속 기자 생활을 하셨고 이 LCT 개발 사업이 너무 비리복마진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취재를 많이 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보도가 많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부산에서는 이 LCT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가장 폭넓게 알고 계신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송성주 국장님 모시고 대장동 개발 사업과 LCT 이 개발 사업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국장님 인사 좀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이 프로에 나오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김영춘 의원과 LCT와 대장동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의 실체에 대해서 밝혀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송 국장님, 이게 LCT 개발 사업과 대장동 개발 사업은 흔히 우리 부산 시민들 같은 경우는 성격이 좀 다른 사업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LCT는 이영복 씨가 그냥 민간 개발 사업으로 한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고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대장동 개발 사업은 최근에 화제가 많이 됐으니까 대부분 다 알고 계신데 성남시와 김만배 씨인가요? 그런 사람들이 민과 관이 합동으로 개발한 사업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LCT 사업과 대장동 사업은 이란성 쌍둥이다. 이렇게 일단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이란성 쌍둥이라 그러면은 형태는 다를 수 있는데 본질은 비슷하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 본질은 뭡니까? 같은 본질은? 가장 큰 본질은 LCT가 공영 개발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민간에게 전적으로 개발 이익을 100% 주는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고요. 대장동 사업 같은 경우에 공영 개발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여러 요인에 의해 가지고 공영 개발 방식이 좌절되고 공영 개발과 민간 개발이 합작되는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나중에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 업자에게 기속되는 본질적으로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LCT 사업도 오로지 민간 사업이 아니라 부산시가 처음에 같이 시작했던 민관 합동 사업처럼 시작됐던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출발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조금 틀립니다. 그 점이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게 LCT는 맨 처음에 부산 도시공사가 사계절 체류형 관광단지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시민에게 돌려주는 친수 공간으로 만들겠다 해가지고 공영 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이에요. 근데 이게 사업 과정에서 변질이 되는 겁니다. 공영 개발로 출발해가 나중에 민간 개발업자에게 수익 구조가 전적으로 다 넘어가는 민간 개발 형식으로 전환이 된 거고요. 대장동 사업은 첫 출발 자체가 공영 개발 방식이 아니고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출발이 됩니다. 그 차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 개발 이익은 나중에 부산 LCT 같은 경우는 이영복 씨 중심으로 하는 민간 사업자들이 다 갖고 왔는데 사업 진행 과정에서는 보면은 여전히 민과 관이 합동 사업처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뭐 해운대 LCT 주변에 도로라든지 기반 시설을 부산시 예산으로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공적 이익을 환수는 안 했지만은 공공기관 부산시가 돈은 같이 태운 그런 측면에서는 민간 합동 개발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같으면서도 또 결과적으로는 180도로 다른 차이가 나는데요. 요 점은 나중에 따로 한번 또 이야기하도록 하죠. 자, 우선 방금 우리 송 국장님이 출발점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자, 그래서 개발 일지를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우선 성남시가 출발이 더 빨랐습니다. 이 성남시 대장동 지구 개발 일지를 보면은 이미 2004년 12월 달에 성남시가 강남의 대체 주거지를 대장동에 조성하겠다. 그래서 성남도시 기본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2005년도부터는 이제 막 보상 논란이 일어나고 그 지역 일대에 보상을 둘러싸고 다세대 주택이 막 신축이 되고 복잡한 일들이 2005년에 이미 벌어집니다.
그렇게 해도 계속 성남시의 기본 입장은 공공개발이었죠. 그때는 주로 이제 LH공사, 그 시절에는 주택공사였죠. 대한주택공사가 이걸 하는 것처럼 공공개발 방식으로 계속 추진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부산시의 LCT 개발 사업은 그것보다는 한 2년 늦었습니다. 2006년 11월 달에 부산시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2007년 6월에 민간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이미 2007년에 지금 이영복 씨가 주축이 된 트리플 스퀘어라는 컨소시엄이 사업 협약을 도시공사와 체결하게 되는 출발선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사업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민과 간이 같이 뭘 도모하는 그런 사업처럼 부산시 LCT는 관광 리조트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이 성남 대장동 지구는 강남을 대체하는 신주거 도시 개발 사업으로 공공개발 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추진이 됐는데 부산시의 경우는 관이 시작을 한 사업인데 나중에는 완전히 민간 사업처럼 가버린 케이스인데요. 거꾸로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성남 대장동 지구 사업은 공공개발 사업으로 가다가 이명박 정권 시절에 이런 개발 사업을 민간이 한다 그러면 굳이 왜 공공기관이 들어가서 자꾸 민간 사업을 뺏어 살라 그러냐, 이게 대통령의 워딩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 성남시장 시기인데 공공개발이 아니라 민간개발 쪽으로 사업 성격이 바뀌게 되죠. 성남 요 대장동 개발 사업도 좀 많이 스터디를 하셨죠? 조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성남시가 LH의 공공개발을 포기하는 게 2010년 6월 달입니다. 성남시가 공공개발을 포기하고 이제 민간개발 쪽으로 간다, 이런 방침을 결정했는데, 그랬는데 2010년에 바로 시장이 바뀝니다. 김병량 전 시장이 낙선을 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민간개발로 막 가던 대장동 지구 개발 사업이 이재명 시장의 브레이크 하에 다시 이제 공공성을 가미하는 쪽으로 성남시 의회와 성남시 시장과의 힘겨루기가 발생을 하죠. 이재명 시장은 공공성을 더 가미하자, 공공개발 쪽으로 가자는 그런 입장이었고, 혹은 이제 민관 합동으로 개발해야 됩니다, 최소한. 이런 입장이었는데 성남시 의회는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민간개발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 양자간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2013년에 성남에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되고요. 도시개발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대장동 지구 개발 사업은 2015년도에 민관 합동개발 사업으로 최종적으로 성격이 정해져서 착수가 됩니다. 요 시점까지를 끌어놓고 다시 이제 부산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부산 LCT 사업은 부산 도시공사가 사업 시행자였는데 그 사업 시행자가 직접 사업 전체를 주관하지 않고 민간 개발 사업자를 선정해서 거기에 일을 다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서 결정적인 차이가 거기서 발생을 하는데, 부산의 경우는 트리플 스퀘어 컨소시엄, 이영복 씨가 주도하는 이 컨소시엄의 사업 전체의 주관을 다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개발 이익에 대한 배분 문제도 여기서 전혀 민과 간이 서로 공유한다든지 이런 개념을 적용시키지 않고 개발 사업을 하는 이 컨소시엄이 다 갖고 가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참 그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성남시의 그 대장동 사업을 보면 처음에 공영 개발로 하려고 했다가 당시 한나라당 시의원들에 의해서 줄기차게 반발에 부딪혔고, 그래 최종적으로 민관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결정이 확 되는 거예요. 되더라도 이게 남는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민간 합동 개발하더라도 문제는 공영 개발 방식을 채택을 했던 거예요. 그 가장 강한 게 토지 강제 수용을 했던 겁니다. 토지 강제 수용을 했는데 해놓고 여기에 따른 개발 이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한제 문제라든지 이런 공영 개발의 성격에 맞는 개발이 돼서 했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고 민간이 자본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민간 개발 방식으로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모호한 겁니다. 민영 개발 방식이 주가 돼야 될지 공정개발 방식이 주가 되어야 할지 법적으로 모호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LCT 사업 같은 경우는 또 조금 틀려요. LCT 사업은 처음부터 아예 공영개발을 했던 겁니다. 부산시 도시개발공사에서 토지보상, 토지수용, 인허가 절차, 이 모든 것들을 부산도시공사에서 다 합니다. 자기 자본을 내고 시행사를 민간업자를 공모를 해가지고 모집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처음부터 실제 공영개발 방식이 돼야 되는 건데, 부산시는 공영개발 방식에 따른 절차를 아무것도 이행하지 않고 민간업자한테 모든 권리를 다 넘겨줍니다. 넘겨주는 결정계기가 뭐냐면, 아까 말한 토지 수용, 보상, 이 모든 절차를 한 2,300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총 예산이, 공사비가. 그걸 트리플 스퀘어 측에, 지금은 LCT죠, 2,333억 원에 팔아요.
부산시가 토지 전체를 조성하는 원가가 2,300억 원이었다 이거죠. 2,300억 원어치 토지를 다 조성해 놓고 그거를 30억 원을 더 보태서 거의 원가에 LCT 쪽에 넘겨주는 거죠. 그 뒤에 모든 권리를 다 그렇게 넘겨주면서 공영 개발에 대한 어떠한 장치도 마련해 놓지 않습니다. 왜 그랬죠? 그건 이제 제가 2011년에 부산에 왔는데 그때는 이미 게임이 거의 끝나 있었고 끝났었습니다. 그 지금 이야기는 2007년 7년부터 8년 10년 사이에 그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토지를 원가에 그냥 넘겨주고 그 대신에 공영 개발이 아니라 민관 합동 개발 방식도 아니고 완전히 민간에 다 사업을 넘겨주고 이익도 다 자기들이 갖고 가게 하고 LCT 같은 경우도 사업을 시행하던 초기에 기대 수익이 한 7천억 정도는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가 땅까지 다 조성해서 원가에 넘겨주면서 또 관광 리조트 사업이라 그래서 부산시는 그 뒤에 사업 진행되는 과정에서 1,000억 원 정도의 부산시 예산을 들여서 LCT 주변의 도로 조성, 기반시설 조성 이런 공사를 다 해줍니다. 그럼 사실상 공동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 수익에 대해서는 7천억 원 정도 기대 수익이 예상되었던 시점에 수익에 대한 배분에 대해서는 전혀 요구를 하지 않았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제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무슨 말이냐? LCT 사업은 철저하게 당시 허남식 시장에 의해 가지고 주도가 됐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은 부산에도 랜드마크형 건물이 있어야 되고 항상 관광객도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형 관광시설이 있어야 된다. 그걸 명분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시가 모든 지원을 다 해야 된다는 방침을 정하게 되는 거죠. 뭐 그것까지는 뭐 저도 좀 다른 생각이 있긴 합니다만은 백부양부에서 그것까지 좋다고 하더라도 그럼 관광형 리조트를 만든다. 좋아요. 근데 그 개발 수익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개발 수익이 발생했을 시 그 이익은 민간 사업자와 부산시가 몇 대 몇으로 나눈다. 뭐 이런 정도의 협약이 있어야 되는 건데 왜 그게 없냐 이거죠. 첫째는 당시에는 그런 개발 이익에 대한 환수의 개념이 거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시장의 어떤 의지에 따라 가지고 민간 사업자가 100층이 넘는 건물을 짓는데 사업성 보장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적자가 난다. 그러니까 사업성 보장해줘야 된다. 이게 시나 시의회의 기본적인 마인드였습니다. 이익이 뭐 날 것이다 하는 이런 거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 자체도 안 만들고 오히려 적자가 날 것이라는 거에 대한 위기감을 억수로 고조를 시켰던 거죠. 뭐 적자가 날 경우는 할 수 없는 거고 만약에 하나 흑자가 나면은 그 흑자는 부산시도 돈을 많이 들였고요. 시민 세금으로 기여까지 한 사업인데 흑자가 날 경우는 그 이익을 어떻게 배분한다 이 협약은 당연히 되어야 되는 거죠. 적자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이 부산시도 돈이 들어간 거고요. 민간 사업자도 적자 부분 감수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근데 이게 이재명 후보 쪽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래서 알게 된 건데 2000년에 도시개발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수익을 환수하게 되는 그런 제도가 마련된 겁니다. 근데 사실 개발 부담금이 징수된 사업은 한 10건밖에 안 됐답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적자가 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지자체나 공공기관들이 개발 부담금을 막 부과시키거나 아니면 수익이 날 경우를 대비한 뭐 이렇게 배분 계획을 미리 협의를 하거나 그러지는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년 이후로 21년 동안에 전국의 도시개발 사업이 240건 넘게 완료가 됐는데 개발 부담금 징수 총액은 1768억밖에 안 됐다. 그러니 이재명 시장의 대장동 개발 사업은 그것보다는 몇 배 더 많은 개발 이익 환수를 한 사업이다. 이렇게 이제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자기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부산 LCT 같은 경우는 그런 적자가 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아예 수익이 날 경우를 대비한 개발 이익에 대한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죠. 과도한 위기감을 조성을 했던 거죠. 최초의 LCT 사업의 총공사비가 3조 4천억 원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 내역을 제가 보니까 터무니없는 항목들 비용이 과다 계산되어 있는 거예요. 비용이 예를 들자면 홍보비에 700억, 800억을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라고 계속 이제 선전을 한 거군요. 그러면서 이제 아파트 두거 용도로 풀어야 된다, 고도 제한을 해제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아까 LCT는 처음 개발 사업 초기에 기대 수익이 한 7천억. 요게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업 계획이 확정이 다 되고 나서 13, 14년 정도 이 정도에 11년 3월달 되면 건축 심의 허가가 나거든요. 그때 이미 이제 총공사비 뭐 예상 수익률 이런 걸 계산을 하니 주거 시설을 넣게 되면서 개발 수익을 7천억 이렇게 예상한 거 아닌가요? 그냥 자기들은 7천억이라고 하진 않죠. 대충 뭐 어림 잡아가지고 보면 이 정도 수익이 나오지 않겠느냐. 근데 대장동 사업 같은 경우는 분양가를 1,100만 원 이 정도 수준에서 예상했던 기대 수익이 한 1,70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2015년도에 대장동 사업이 이제 론칭할 때입니다. 1,700억 원의 기대 수익을 예상하면서 그 민간 쪽의 기대 수익입니다.
당연히 이제 공적 환수분을 뺀 거죠. 성남시에 가까운 공적 환수 금액이 그 시점에서 이미 성남 1공단 공원 조성 사업, 이게 대장동하고는 한 10km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결합 개발 사업으로 해서 이걸 공원을 조성하고 그 밑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 비용까지 다 이 원가에 집어넣은 겁니다. 성남시가. 그게 한 2,7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런 거를 비용으로 다 제하고 성남시는 임대주택 부지를 한 1,800억 이상 갖고 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약 한 4,500억 정도의 성남시의 공적 환수분을 결정한 상태에서 민간 수익은 한 1,700 정도 된다, 이렇게 서로 배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2015년 시점이고요. 그 뒤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분양가가 2배 이상 뛰고 이러면서 민간 쪽의 수익이 4천억 이상으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지금 왜 이재명 시장과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에 초과 수익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 그 초과 수익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았는가, 그 특혜를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죠.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당시에는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상한제라든지 이런 개념 자체가 있기는 있어도 그걸 현실에 적용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LCT 사업을 제가 쭉 취재해온 그 과정에서 볼 때 이재명 시장이 그 당시에 그 정도 했다는 것은 나름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저는 해석을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재명 시장이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까 4,500억 정도 이미 공적 이익 환수가 발생했잖아요. 많이 했다,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는 많이 했다, 그런 생각에 취했을 수 있고, 추가로 분양가가 올라가고 이렇게 땅값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성남시가 대장동 인근에 터널을 뚫는 사업, 또 인터체인지 예산, 또 배수지 예산, 이런 걸 한 920억 정도를 추가로 더 물렸습니다. 원래 계약이 없던 겁니다. 920억 정도를 더 추가로 물렸으니까 이 정도면 안 됐냐, 만족해버린 거 아닌가.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밝혀야 되겠지만 민관 합동개발 방식인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수익이 더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에 대한 환수 장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한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920억 정도를 더 추가로 공적 환수하는 걸로 이 정도면 많이 했다, 이렇게 만족을 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이것도 적용을 시키지 않은 부분도 문제였죠. 왜 그러냐면 이게 어쨌든 민간 토지 소유분을 강제 수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평당 280만 원 정도에. 그런데 그 뒤에 분양가는 상한제가 없다 보니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 분양가가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 차익의 수익을 고스란히 민간이 다 받도록 만드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예, 송 부장님, 그 부산 LCT에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 말씀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부산시가 LCT에 어떠한 특혜를 줬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안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당시 시세로 볼 때도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그걸로 서로 딴 거 아닙니까? 아마도 개발 이익이 1조 원 정도라고 예상을 하죠,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이소.